오늘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차보다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과거 유럽인들은 이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 혹은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커피는 유럽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교도와 악마를 거론하며 적대시한 것일까요? 인류가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1450년 예멘의 한 수도원에선 기도 중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이전에도 마셨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추정할 뿐 15세기 이전에 커피를 소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죠. 다만 증거는 없지만 야사로 전해지는 전설은 하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칼디라고 하는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피리를 불며 양들을 불러 모았는데 한 마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칼디는 직접 양을 찾으러 갔고, 그곳의 양들은 푸른 나뭇잎과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해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수도원의 수도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수도사와 함께 나뭇잎과 열매를 먹어봤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상쾌해지며 피로가 사라졌고, 그 후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모두 이 열매를 먹고 졸음에 방해받지 않으며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바로 커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이슬람 수도사 오마르가 산속에서 새들이 쪼아 먹던 빨간 열매를 발견하고 그것을 끓여 먹었는데 향이 좋고 피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병에 걸렸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커피 열매를 전해줬다는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 내용은 천차만별인데다가 시기마저 다릅니다. 이런 전설들을 빼놓고 보면 앞에서 봤듯이 15세기 예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멘도 홍해의 항구 도시 모카를 통해 바다 건너 에티오피아에서 수입했다는 것을 보면 일단 연어는 몰라도 원산지 자체는 에티오피아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이 항구 도시 모카가 커피 수입항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오늘날 모카 커피의 모카가 이 도시 이름 모카입니다. 아무튼 커피는 16세기가 되면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중동, 페르시아, 아나톨리아 등 이슬람 세계 대부분에 전파됩니다. 커피는 술 대신 이슬람을 상징하는 음료로 여겨졌는데, 오스만 제국에선 충분한 커피를 집으로 구해오지 못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커피는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생필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곧 유럽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동지중해 일대의 이슬람권에서 크게 유행한 커피는 16세기 유럽에 전파됐습니다. 커피가 전파된 경로에 대해선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1529년 1차 빈 공방전 이후 오스만 제국에서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통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와 16세기 지중해 교역망을 통해 이탈리아로 유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커피가 전해지긴 했지만 커피의 전파는 그리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커피는 이슬람 국가를 통해 유입되었고, 앞에서 봤듯이 이슬람권에선 이미 생필품에 준하는 물건으로 취급받을 만큼 크게 유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독교 사제들은 이 커피를 무슬림들이 포도주 대신 마시는 이교도의 음료, 사탄이 발명한 악마의 음료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에선 종교활동을 할 때 포도주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하는데, 커피를 그 대척점에 있는 무슬림을 위한 종교적 음료로 본 것이죠. 이렇게 커피는 유럽에 전해지며 의심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 커피를 멀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커피의 향과 효능을 생각하면 그럴만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성직자들이 커피를 비난하며 논란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데요. 결국 당시 교황 클레멘스 8세는 이 논란의 음료를 직접 마셔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신 그는 이 사탄의 음료는 너무 맛있어서 이교도들이 독점하게 두기 아깝다며 커피에 세례를 내립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는진 알 수 없으나 그는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대중화시킨 교황이 됐습니다. 한편 18세기 중반 유럽에 엄청난 커피 열풍이 불며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까지도 커피가 부족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때,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3세는 잠이 오지 않게 만드는 커피를 몸에 나쁜 위험한 음료로 봤습니다. 그는 처음엔 커피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며 사람들이 마시지 않도록 했고, 나중엔 커피를 완전히 금지시켰죠. 그러나 스웨덴에서 커피 소비는 계속됐고, 결국 그는 커피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쌍둥이 범죄자에게 제안해 한 명은 커피를, 한 명은 차를 매일 마시는 조건으로 종신형으로 감형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실험 결과 차를 마신 쌍둥이 중 한 명은 구스타프 3세가 암살당해 죽고 한참 뒤에 83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커피를 마신 나머지 한 명은 굉장히 오래 살았는지 연구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먼저 죽어 언제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커피 금지령은 해제됩니다.
커피는 유럽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커피하우스라고 부르는 일종의 카페가 유행하는데요. 이곳은 단순히 커피만 파는 가게가 아니었고 여러 지성인들이 모여 교류하고 토론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랑스에선 혁명가들이 토론했고 미국에선 미국 독립의 근거지가 커피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사소통했죠. 이렇게 커피는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자리 잡았고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퍼지며 유럽에서 사랑받는 음료가 됩니다.